현대 중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마오쩌둥일 거예요. 그런데 이 국부라고 불리는 마오쩌둥도 엄청난 약점이 있어요.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해서 중국의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완전히 꽝이었단 문제였죠. 예를 들면 대약진 운동, 마오쩌둥이 실패한 대표적인 운동이죠. 산업 기반 시설이 없고 기술이 안 되는데 무조건 노동력만 갖다 때려 넣으면 결과를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산업의 쌀인 철강을 생산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국가적인 국책 사업으로 정해서 자본을 집약해서 포스코 같은 철강 회사를 만들어야죠. 국가 주도적으로 중공업을 발전시켜도 재련사업, 철강사업을 진행될까 말까인데 그런 국가 계획을 세우고 회사를 실행할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린 인구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철을 만들어서 모으자. 그러면 그렇게 모은 철을 나중에 건물도 올리고 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 철을 무조건 생산하라고 목표치를 정해서 하달을 하는데 토를 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토를 달아요? 근데 그렇게 생산된 철을 가지고 농기구도 만들고 산업시설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정에서 재련한 철이 값어치가 있을 리가 없죠. 쓰레기만 만들어낸 셈이에요. 그런데 할당된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후환이 두려우니까 일단 까라면 무조건 까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쩡하게 있던 철기구, 농기구도 다 가정집 용광로에 녹여서 철을 우리가 생산했습니다 라고 뭔가 보고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당시 완전 후진국이라서 있는 농기구로 부지런히 농사 지어도 농업이 잘 될까 말까인데 농기구까지 그대로 있던 거를 녹여 없앴으니까 완전 폭망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제를 엄청나게 말아먹고 수백만 명이 실제로 아사했죠. 그리고 문화 대혁명,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족과 자식이 서로를 막 고소고발하게 만들고 말 그대로 문화적인 유산을 옴팡지게 말아먹은 대표적인 마오쩌둥의 병맛 정책이죠. 이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참 많죠. 나중에 한번 기획을 해볼게요. 마오쩌둥이 이렇게 경제를 엄청나게 폭망한 상태에서 누가 권력을 잡게 되느냐? 바로 등소평,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덩샤오핑은 굉장히 합리적인 실용주의자였어요. 등소평이 생각한 게 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념에만 집착하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1978년 이후로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은 어쨌든 사회주의 이념 또는 공산주의 이념을 기초적으로 만들어진 나라였는데 개혁개방 정책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잘 성장할지 모르는데 국가의 기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흔들리는 거예요. 국가의 기틀을 잡아줄 이념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하니까 당연히 결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덩샤오핑은 어떤 고민을 하냐. 국가의 기틀을 잡아줄 새로운 이념을 도입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중국이 새롭게 들어온 이념이 바로 무엇이냐. 새로운 형태의 애국주의인 중화민족주의. 중국, 중화에서는 한족이 최고다. 이 민족주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기존 공산주의 국가의 이념적 바탕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중국만의 굉장히 특별한 이념적 밑바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독창적인 공산주의 이념, 뭐 주체사상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하게 자기만의 민족주의 형태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민족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민족적 위인이 필요한 거예요. 등소평의 집권 기간 1980년대에는 중화민족의 국뽕을 치사량으로 끌어줄 만한 인물을 물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정된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당태종 이세민이에요. 이세민은 인재도 골고루 등용했고요. 한족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정치라고 불리는 정관의 치를 이뤄낸 인물이에요. 내적으로는 뭐 법, 율령, 헌법 이런 거를 정비하고 토지도 개혁해서 국가 기틀을 잘 잡은 거죠. 외적으로는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서 뭐 돌궐도 정벌하고 토번도 정벌하고 영토를 많이 늘렸답니다. 그래서 중국 역대 황제로 꼽으면 항상 순위권에 드는 황제가 당태종 이세민이에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당태종 이세민을 중심으로 중화민족주의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당태종에 관한 수많은 드라마, 연극, 문학작품, 논문 이런 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마음먹고 당태종 이세민이를 막 위대한 한족 황제로 띄우게 됩니다. 중국은 한족 중심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한족의 대표적인 인물로 당태종을 선택했고 이게 굉장히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로 계속 쭉 가요.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생기냐.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잖아요. 공산주의의 대장국가였던 소련이 붕괴되니까 중국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소련은 연방국가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의 줄임말이 소련이잖아요. 근데 이 국가가 붕괴되면서 열대 개 국가로 쪼개지잖아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발트 3국 이런 나라들이 이 시기에 독립된 국가로 쪼개져서 소련에서 나오게 됩니다. 소련이란 나라는 애초 이념으로 뭉쳐진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민족으로 뭉쳐진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이념으로 뭉쳐진 국가였는데 이 이념이 붕괴하니까 나라 자체가 붕괴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공이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뭉쳐진 나라였는데 그 밑에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잖아요. 중국도 근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주의 이념이 점차 약해지고 있었는데 그게 더 약해지면 마침내 해체돼서 소련처럼 여러 국가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국이 소련을 보고서 생각한 것은 이념만으로 국가를 하나로 뭉치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념과 상관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보다 더 강력한 바로 민족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 구심점으로 선택한 것이죠. 이미 당태종을 중심으로 한족 중심의 중화민족주의를 채택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한족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였죠. 한족이 아닌 이민족에게도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논리 기반이 필요했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황제는 바로 강희제예요. 만주족인 청나라의 강희제는 현대 중국의 국경과 거의 근접한 형태를 만들죠. 여기 지도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의 가장 작은 영토 부분이 명나라의 영역이고 넓은 파란색의 선이 청나라의 영토 부분이에요. 그리고 노란색 범위가 현재 중국의 영토죠. 그러니까 이 강희제 권륭제 시절에 명나라를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뭐 어디를 먹었어요? 만주도 먹었죠. 그리고 외몽고, 내몽고도 다 먹었죠. 지금의 신장 자치구도 다 먹었죠. 그리고 지금의 티베트 다 먹어버렸죠. 이 시기에 중국의 영토를 엄청나게 팽창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부터는 당태종을 제치고 청나라의 강희제가 중국 최고의 영웅으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중국 최고 역사소설가 이월화의 강희제,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를 막 갈아치우고 장난 아니게 떠버리는 거예요. 역사 드라마, 강희왕조 이런 거 엄청난 히트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왜 한족의 황제가 아니라 이민족 황제인 강희제를 국뽕 대상으로 선택을 했을까? 단순하게 강희제가 영토를 크게 널린 이유도 물론 포함됐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청나라 강희제가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 이민족이었기 때문이죠. 이전에 당태종 이세민은 한족 중심의 국가를 강조하는 한족 중화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청나라 강희제는 한족과 이민족이 원래부터 하나였다라는 그림을 딱 그리기 알맞은 인물이었죠. 바로 중화민족 대가족주의였다는 거예요. 이민족이었던 청나라에 의해서 중국이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중국은 원래 한족과 만주족 같은 이민족이 원래 어울려서 사이좋게 살던 커다란 가족과 같았다. 가족 안에서 좀 싸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그런 민족주의 이념을 크게 넓힘으로써 소련과 같은 해체가 일어나지 못하게 사상적으로 강하게 묶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민족의 범위를 한도 끝도 없이 넓히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도 원래 중국의 소수민족이었다. 지방정권이었다. 이런 논리까지 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지 원래 중국 민족이었다는 논리, 이 논리를 밑바탕으로 이념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동북공정, 장백산 공정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 거죠. 사실상 끝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논쟁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이 사실이에요. 베네딕트 앤더슨이 쓴 명저인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번역본은 절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 보시게 되면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자연 발생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시기에 특정 정치 집단의 의도를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민족이다. 그래서 삼국시대 살았던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한민족이란 개념이 있었을까? 아마 이 당시에는 그냥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 가까웠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백제, 다른 나라는 고구려, 신라. 이래서 한민족이란 개념이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고구려 땅, 백제 땅, 신라 땅에 살던 사람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되니까 원래부터 한민족이었다는 개념이 뒤늦게 생겨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중국도 한족 있잖아요.
그리고 55개의 소수 민족이 있죠. 이 민족은 원래부터 다른 나라로 각각 따로따로 살았던 민족이에요. 근데 그 다른 민족을 인위적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묶는 것이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그리고 민족이란 인위적으로 충분히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시도 또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중국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청나라 강희제입니다.